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스트레스. 어른뿐 아니라 최근 어린아이들까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자신도 모르게 신체의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장애,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ADHD 질환 등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방치해버린다면 내 아이의 마음의 병은 더 커져만 간다. 부모도 알지 못하는 내 아이의 마음의 병.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꽃잎피해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틱장애와 ADHD 증상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톡톡TV 닥터의 이민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소영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아보는 IQ 테스트가 대세였는데요. 요즘에는 아이들의 감성지수 EQ 그리고 CQ가 중요하게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높은 지능보다는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주위를 좀 둘러보면은 학교나 집, 회사에서 좀 사람들과 이렇게 벽을 두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문제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학원을 가야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노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들, 그리고 특히 친구들과 함께 놀기보다는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놀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병이 깊어져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되는데요. 네. 요즘 아이들 몸은 좀 예전보다 건강해진다고는 하지만 마음은 참 많이 나약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톡톡TV 닥터 이 시간에는요, 꽃잎 위해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 모시고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틱장애와 ADH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틱장애와 또 ADHD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원장님 오셨는데, 야생마를 길들일 때 묶어놓으면 이렇게 뒷걸음질 치거나 몸부림치는 것을 틱이라고 한다고 해요. 틱장애가 아무래도 이 말에서 유래가 된 것 같은데, 틱장애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일단 야생마와 같이 네. 틱이라는 거는 순간적이고 빠르게 갑작스럽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틱장애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긴장을 할 때 발을 떤다든지 헛기침을 한다든지 어깨를 들썩인다는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이 아니라 그런 동작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때 이제 그때 틱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그 틱은 자신도 모르게 목이나 어깨 그리고 이 등등의 어떤 근육들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성어들을 소리를 내는 경우를 틱장애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자를 어떤 운동 틱장애, 그리고 후자를 음성 틱장애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이 운동 틱장애와 음성 틱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구분하자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단순 운동 틱은 특정 근육의 한 부위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그리고 머리를 흔든다든지 입을 뾰족히 내미는 것,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겠고요. 복합 운동 틱은 여러 신체 부위에서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자신을 때린다던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진다던가 아니면 물건을 던진다던가 손 냄새를 맡고, 그리고 특히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듯한 그 외설적인 행동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단순 음성 틱은 어떤 특정한 소리를, 의성어를 반복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기침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킁킁거린다든지 가래뱉는 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소리를 얘기를 하겠고요. 복합 음성 틱은 단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없는 말이나 구절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욕설을 한다든지, 네. 특히 이제 반향어라고 해서 남의 말을 따라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제가 어떤 조사된 자료를 보면요, 국민건강보험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의 틱장애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소아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틱장애 환자가 5년간 연평균 4.9%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아 청소년기에 틱장애가 증가하는 원인이 어떻게 보십니까? 주로 이제 사회 환경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하도 그 성인들도 경쟁이지만 네. 아동들도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의 틀에서 갇혀서 학업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 부부의 어떤 맞벌이의 지금 상황이 오다 보니까 거기서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할 시간이 좀 부족한 거, 그런 부분도 이제 증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연령대죠. 7살부터 12살 아이가 이제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 학생보다 이 남자 학생에게서 틱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주로 이제 틱장애의 원인은 스트레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연령인 뭐 7세에서 한 11세, 2세까지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그 시기에 이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시험을 전후해서 증상이 또 악화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학습에 관련돼 있는 그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에서 3배가량 발생 그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뇌 발달의 순서가 틀리고 좌뇌보다는 우뇌가 남자아이들이 먼저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나 그 어린 시기에 걸음마를 할 시기에 좀 손의 어떤 동작이라든지 어떤 몸의 움직임이 좀 적은 경우에는 우뇌의 발달이 더디게 되기 때문에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에게 어떤 틱장애의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결과 조사를 보면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갑자기 증가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감소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틱장애가 나이가 되면은 조금 치유가 되는 건가요? 일단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경우, 일시적인 예.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네. 모든 그 틱장애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의학적으로 틱장애는 그 간풍이, 그러니까 바람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변화가 무쌍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간풍이 내동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증상들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그리고 없던 증상, 특히 뭐 눈을 깜빡였는데 갑자기 뭐 기침 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깨를 들썩인다든지 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 시기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어떤 증상에 일희일비 하시게 되는데요. 주로 어머님이 좀 불안해하지 않고 좀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지켜보는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더 예후가 좋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나무라고 지적하는 경우에는 예후가 좀 좋지 않아서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틱장애 치료 시기를 좀 놓쳤을 경우 또 만성으로 진행이 됐을 때 또 다른 질환을 동반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 틱장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틱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반된 질환을 항상 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똑같은 동작 또는 소리를 내게 되면 또래의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놀리게 되고 당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인 위축을 가지게 됩니다. 그쵸. 급기야 성격적인 결함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틱장애를 하게 되면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어떤 이 충동성을 가지는 그 ADHD와 나중에 이제 할 내용인 ADHD를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그로 인해서 어떤 학습이 저조한 학습 장애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틱장애를 하면 그 강박증과 불안증을 야기되는 그 상황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네. 주로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영향, 부모님이 기준이 타이트하고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향에서 강박증을 많이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결국은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틱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한약 치료와 그리고 침구 치료 그리고 훈련요법 등이 이제 있는데요. 한약은 그 담을 키우면서 신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간화에 의해서 이제 온 소화 화병으로 보기 때문에 간열을 풀면서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치료법을 하고요. 네. 주로 이제 총명탕을 가감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침법은 침법은 두침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 두정엽 이 부위의 감각 통합적인 부분을 올려주면서 전두엽의 뭐 항진 그리고 시각적인 후두부에 그 자극을 줄 수 있는 침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뇌파 이완 훈련이라고 해서 뉴로 피드백 훈련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C3, C4의 이 두정엽의 왼쪽, 오른쪽에 속하는 그런 영역들을 자극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훈련을 할 수 있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뇌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총명탕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머리가 좋아지는 총명탕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 처방과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그 총명탕에 이제 구성된 약재는 뭐 원지, 백복신, 석창포, 뭐 인삼 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총명탕 가감에서는 원지, 백복신, 석창포가 어떤 뇌의 어떤 혈류량을 높여주고 산소의 포화도를 높여주는 거는 그 원리는 비슷하지만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뭐 향부자라든지 치자, 뭐 용안육의 약재가 가미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력을 올려주는 그런 약재들이 보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상당히 비슷한 듯 하면서도 어떤 일정 부분은 원리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톡톡TV 닥터 시청하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내 아이가 틱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의심이 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부모님들의 대처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 틱을 한다고 해서 야단을 치지 마셔야 되는 게 틱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내게 되면 증상이 더 악해지거나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안이나 강박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의 부담을 좀 줄여주셔야 하는데요. 하기 싫은 공부를 너무 과도하게 시키는 것은 오히려 틱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텔레비전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야외에서 놀이를 자주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도 신나게 놀다 보면 스트레스 상황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틱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 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균형 잡힌 식습관이 틱장애뿐만 아니라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뇌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점을 힘들어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푸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아이의 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다 보면 아이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틱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오히려 부모님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불안해하는 모습은 오히려 틱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틱은 사소한 원인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완화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증상의 경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틱장애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ADHD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원장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름부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ADHD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ADHD라는 좀 생소한 이제 질환이죠. 선생님도 네. 발음이 어려우시네요. 예, ADHD입니다. 예. 그 AD라고 하는 거는 Attention Deficit이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을 의미를 하고요. 네. HD라는 거는 Hyperactivity Disorder이라고 해서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면서 계속된 그 과다 활동을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ADHD가 이제 그 진단이 내려지는데요. 네. 네, 2005년 서울대병원 조사 아동의 13.25%가 ADHD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되니까 네. 최소한 적어도 한 반에 서너 명 정도는 ADHD를 앓고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그 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일단 ADHD라고 하면 내 아이가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것 같고 좀 뭔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치료에 어떤 임하는 그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이 모든 질환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원장님, 그럼 ADHD의 주된 원인은 뭐라고 볼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생리화학적인 원인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즘에 뇌과학자들은 전두엽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순차적으로 나열을 하고 그리고 그걸 처리를 하면서 아주 주의 집중력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데요. 네. 이제 거기 전두엽에 어떤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그 반대되는 ADHD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봅니다. 결국 ADHD도 결국 엄연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 숨기기보다는 이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내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진단 방법을 이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네, 뇌파 검사라고 해서 뇌기능 검사입니다. 네. 주로 MRI, CT의 경우에는 뇌의 구조적인 어떤 결함을 문제를 본다면 이런 뇌기능 검사는 뇌의 기능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의 문제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마음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심리 상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게 뇌파 검사고요. 네. 그리고 감각 통합 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극들이 왔을 때 들어오는 자극들을 얼마만큼 순차적으로 잘 통합을 해서 프로세싱, 정보 처리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검사인데요. 지금 나오는 검사는 CAT라고 해서 종합 주의력 검사인데요. 시각적인, 청각적인 어떤 자극을 통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종합 주의력을 보는 겁니다. 5분간 연습 후에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90에서 한 95% 정도까지는 되는 ADHD의 주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반응, 검사를 했을 때 정반응, 그리고 오반응, 그리고 반응하는 속도, 그리고 반응하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ADHD를 진단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진단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ADHD의 한방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런 진단을 통해서 한방 치료는 한약 치료와 그리고 침구 치료, 그리고 뇌파 이완 훈련, 그리고 감각 통합 훈련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한약 치료는 탕약과 물약, 탕약이 물약이죠. 네. 그리고 단약, 씹어먹는 한약, 그리고 환약이라 해서 그냥 넘기는 그 알약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처방이 됩니다. 탕약의 경우에는 어떤 그 물약은 전두엽의 과항진을 누그러뜨리고 단약은 약간 뇌력을 올려준다고 하는 그런 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약은 어떤 뇌가 이완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름은 해울총명탕, 해울총내단, 총명안신환 이렇게 복합 처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침구 치료는 아까 이 두정엽의 C3, C4 이 부위에 그 자극을 해서 좀 뇌가 훨씬 좀 총기가 있게 사총혈이라는 이 혈자리가 있거든요. 네. 100회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 혈자리를 자극을 하면 좀 총기가 좀 있다고 예전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친구 치료를 하게 되고요. 뇌파 이완 훈련은 똑같은 부위에 그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C3 왼쪽에 있는 C3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 C4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태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뇌파 이완을 해주는 그런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감각통합 훈련은 아까 감각통합 검사와 아주 동일한 방법이고요. 검사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꾸준히 훈련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교련을 못했던 아이도 좀 이제 돌아오는, 특히나 이제 그런 걸 보면 피아노는 손도 가고 그리고 발도 함께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피아노를 잘 못 치거나 잘 따라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네. 감각 통합이 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피아노를 연습을 시켜서 자, 소리를 듣고 악보를 보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ADHD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사실 내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다고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ADHD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주로 주의력 결핍 우세형과 과잉행동 충동형 우세형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9가지 증상들 중에서 6가지 이상의 증상이 지속될 때는 ADHD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우세형은 일에 대해서 주의가 부족하거나 공부 또는 다른 활동에 있어서도 부주의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를 포함한 어떤 일이나 놀이를 할 때 주의 집중을 하지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딴청을 부리는 듯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요. 네. 그리고 정당한 지시에도 따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학교 숙제나 일상 가정의 일 등을 적절히 마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이나 활동을 조직하고 체계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학교 공부나 숙제 등의 어떤 지속적인 그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는 일단 회피하려고 봅니다. 학교의 숙제, 그리고 연필, 책, 장난감 등을 잘 잃어버리고,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쉽게 산만해지면서 그 자극에 대해서 헤어날 줄을 모르죠. 그런 특성이 있고, 일상생활의 활동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지만 자기가 이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천재가 아닌가 엄마가 생각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만 집중을 네. 하게 됩니다. 그걸 잘 살펴봐야죠. 안 좋은 부분으로 또 집중을 하는 게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 레고만 하면 레고를 끝까지 아주 깊게 파는 깊게 그런 파줘요. 네네. 성격이군요. 네네. 이 과잉 행동 충동형 우세형의 9가지 증상은요.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계속 옴지락꼼지락 거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서 오히려 뛰어다니기까지 하죠. 그리고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조용하게 놀지를 못하고요.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나를 시켰을 때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끊지를 않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쉽사리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9번이 중요한데요. 이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경우, 특히나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께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이런 경우거든요. 학교의 학생들에게 자기는 좋다는 표시를 하지만 계속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어깨를 때린다든지 이런 증상을 통해서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이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틱장애랑 마찬가지로 이 ADHD도 이 부모님들의 대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모님들 그러면 우리 ADHD를 앓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이 부모님의 대처법이 ADHD에 대한 특징이나 그리고 이 예방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단 아이에게 ADHD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아이가 잘못한 내용을 혼내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한 거 한두 개에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불쾌한 감정을 오히려 보이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한 목소리로 그 과잉 행동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와 교사의 협동이 필요한데요. 주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교사분들은 이 아이가 왜 이러지? 하는 오히려 문제아로 치부할 수가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요. 엄마들은 왜 내 아이한테만 야단을 치지? 라고 하는 아주 상반된 입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교사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의 상태와 그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교사분들은 그걸 받아들여서 어떤 양육법, 지도법을 좀 변경시키는 게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약한 아이일수록 TV나 컴퓨터, 스마트폰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최대한 자제시키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뭔가를 잘했을 때 보상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게 지도를 하면 됩니다. ADHD 아동들 자체는 규범 자체를 지키는 게 상당히 힘든데요. 일단 부모님과의 함께 만든 규범들을, 명확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게 이제 맞겠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그 ADHD 성향을 가진 아이에게는 좀 자기의 것을 발산할 수 있는 활동적인 운동, 특히 수영이나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등산 오르는 거, 등산하는 거, 그러면서도 좀 자기의 예의 범절을 알고 좀 이렇게 침착해 줄 수 있는 그 검도나 태권도 등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이 잘못된 행동들을 꾸중으로만 다스릴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칭찬과 훈육을, 그리고 당근과 채찍 방법을 병행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장애와 ADHD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내 아이가 ADHD나 특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그로 인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건 더 꺼려지고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감기에 잘 걸리고 골골대듯이 마음이 약하고 감정적으로 예민한 아이가 ADHD나 틱 장애에 얼마든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 만약에 아이에게 ADHD나 틱 장애가 있다면 항상 긴장과 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왜 그런 그 행동과 상태가 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는 항상 아이의 눈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좀 양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항상 대화를 나누시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랑과 관심 어린 눈빛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가 몸도 마음도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꽃잎위에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 모시고 아이들의 마음의 병이죠. 틱장애와 ADHD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엄친아라는 말 참 많이 쓰죠. 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집안 환경도 좋은 엄마, 친구, 아들을 엄친아라고 하는데 내 자식이 엄친아가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욕심과 마음이 아이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역할이겠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TV 닥터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